최소 310만 원이에요. 2인 기준으로 할 때. 그럼 여러분들은 생활비, 건강검진비, 의료비, 경조비, 모임비, 차량유지, 회의비. 어떤 지점장 같은 경우는 경조사가 이게 세금고지서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요즘 10만 원도 내기 쉽지 않은데 수입이 없는데 이게 뭐 그때 되면은 부모님 경조사일지 또 자녀 경조사일지 이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 이상 들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꺼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차량유지비 다 있고 경조비, 그다음에 여기도 의료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건강검사를 한다든지 병원비를 지출하고 법인카드를 들면 의료비도 해당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퇴직한 시점이 지금은 좀 빨라졌죠. 한 55세 정도가 됐는데 55세하고 퇴직 후에 40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유지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제 친구가 올해 퇴직금을 6억 7억 원을 받고 나왔어요. 우리은행에 60까지 연봉을 미리 받고 나왔는데 한 달에 500을 쓰면 1년에 6천을 쓰는 거잖아요. 10년 후면 퇴직금이 다 날라가요. 수입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이걸 GPA 설명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설정금액 기준으로 하죠. 우리는 잔액 기준으로 하잖아요. 왜 잔액으로 하냐면은 1순위의 현대금리의 3% 이상 못 받기 때문에 예전에는 설정금액으로 그 KB세에 80을 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KB 시세가 5억이다. 5억의 아파트가 있는데 자, 우리은행에서 옛날에 70%가 돼서 3억, 예를 들어 3억을 해줬어요. 3억. 그리고 근저당 설정은 3억 6천을 했어요. 3억 6천. 채권 최고액을. 자, 1순위 우리은행.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한도가 뭐냐면 여기에 80이 한도란 말이에요. 80%. 80%면 4억이란 말이에요. 4억. 그럼 여러분이 내보낼 수 있는 한도는 얼마예요? GPL 2순위인 경우에 1억이죠. 1억. 그리고 여러분들 1억 5천 근저당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150%. 일부 중개업체에 대해서는 130% 설정하는데 굉장히 내 돈을 까먹는 일이에요. 150% 설정해야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경매가 들어가면 130%면은 한 1년쯤 넘으면 1억 3천까지 다 차요. 근데 1년이 넘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50% 설정을 해야 돼요. 1억 5천. 그럼 1억 3천 130% 설정하는 중개업체가 있는데 그러면 매달 2천만 원 날라가는 거예요. 150% 설정해야 나머지 2천을 더 얻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합계가 5억 천이잖아요. 5억 천. 그래서 이 5억 원 시세를 넘기 때문에 은행에 30년 근무를 한 친구도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1순위 3억 6천이고 내가 1억 5천 설정이면 이미 집값 다 넘쳤는데 내 돈 어떻게 받냐 이렇게. 근데 이 우리은행은 금리가 3.5란 말이에요. 아파트 금리가. 그럼 여기에 3%포인 이상 못 받아요. 그럼 6.5밖에 못 받아요. 6.5. 예전에는 17% 19.5를 받아갔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이게 2018년 4월 30일날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모든 금융에 시달이 됐는데 이 이전에는 더 받을 수 있지만 이 이후에는 6.5 이상 못 받아요. 소급까지 적용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2018년 4월 30일 이전에 설정 금액으로 80%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잔액 기준으로 한다. 전에 말씀드린 낙찰 예산권 예산 배당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다 보니까 이게 원금과 이자가 상환이 돼요. 후순위가 안전한 거고 약정금리 플러스 3% 때문에 후순위가 안전한 거고 그 다음에 채무자의 직업이 있고 서울수도권 내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만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죠. 자, 이 시점에 봤을 때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걸 우위대출로 봐요. 우위대출. 자, 나는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고 LTV 담보비율을 서울은 40%, 9억 초과는 20%, 15억 초과는 대출하지 마 이렇게 했고 가계생활자금 1억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아파트 규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벌써 1억 5천이, 5억 천이잖아요. 거기다가 여기서 유동화 질권 수단이 9천만 원을 또 뽑을 수가 있죠. 질권 대출. 그럼 여기다 9천 하면 6억 대출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GPL 질권 대출이 우위 대출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알았어. 어떻게 감사하다가.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어쨌든 퇴직 후에 이렇게 노년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빠듯한 생활이라고 해요. 수입들이. 그리고 지금 5% 수익률만 하더라도 5%가 요즘 뭐 상가 수익률 현수막보니까 그렇게 써있대요. 현수막이 뭐였냐면은 대출 받고 수익률 5%입니다. 상가. 예전에는
대출 받고 보통 8% 9%였거든요. 내 돈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조금이라도 빨리 하면 할수록 자산 가치가 증액이 되고 누적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이득이다. 자, 이거는 우리 딸이 이번에 5월 31일 날 종합소득세 신고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종합소득 금액 2,900만 원, 기본소득공제 150만 원 다 해주는 거예요, 누구나. 예를 들어 아파트를 매매할 때 여러분들이 기본공제 250만 원 공제하는 거 똑같아요. 과세 표준 잡히고 15% 세율, 매출세, 그 다음에 세액공제 이렇게 다 떠요. 기납부세액 차감을 해주고 16만 7,946원. 자, 우리 딸이 작년 과표가 9,700만 원 했어요. 종합소득세 과표가. 근데 세금은 얼마 내냐? 16만 7천 원이에요. 실제 이런 세금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25% 15% 이상 세금을 낸다. 그랬을 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인건비 경비를 처리했기 때문에 16만 7,946만 원밖에 안 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처리했나 한번 볼게요. 자, 과표는 9,407만 227원이 잡혀 있는데 필요 경비, 인건비 경비를 떼서 6,497만 3,516원을 빼줬어요. 그 소득 금액이 2,909만 6,711원의 과표에서 아까 16만 얼마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별지 첨부에서 별지 첨부를 볼게요 한번. 자, 이렇게 자 KS 대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홍콩 사하엔의 캐나다 지사에 근무했던 사람이 제 강의를 듣고 이걸 투자했어요. 2억 8,500 정도를. 근데 이분이 아파트를 13채를 가지고 있는데 갭투자로 갑자기 아파트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전세돈을 빼달래요. 근데 채무자한테 저 채권을 매각하겠습니다 해서 채무자가 나는 원하지 않는다. 채권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채무자 아파트 소유자가.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빨리 3억 원을 빼줘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채무자는 원하지 않고 이 사람이 KS 대부 금융 근저당 설정으로 대출이 나갔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KS 대부 금융이다. 그럴 경우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골프를 치고 박사님 좋은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길래 제가 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S 대부 근저당에 저는 질권으로 들어갔어요. 이수지가. 그리고 그 채권 서류를 다 받고 근저당 질권 되는 걸 확인하고 바로 돈을 쏴줬죠. 2억 8천억에. 그래서 그 들은 소득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동양캐피탈에 질권으로 내가 투자한 거 소득 3.3되고 론베이스, KS 대부, 빅중계에서 BNS에서 이렇게 소득이 잡힌 거예요. 이거 3.3 뗀 재금을 차감을 해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본 공제 150만 원 빼주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자, 근데 인건비 경비를 6,200을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이수지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 종합소득세 월세 신고를 하는데 이 친구가 뭐를 하냐면은 블루밍 애완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블루밍 애완견 임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월세를 냈어요. 60만 원씩. 자, 720만 원 기본 공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경주비 처리. 내가 여기 경주비 있다고 그랬죠. 경주비에 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0일 경주비 10만 원, 화환대금 10만 원, 20만 원. 자, 거래처 모친상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10만 원 했어요. 그 다음에 거래처 친구 모친상 친구들 결혼식,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보면은 누구 결혼, 개업식, 화환 이렇게 다 보내서 415만 원에 대해서 경주비 인건비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저도 여러분과 같이 중개수수료를 줘요. 중개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계산 3억 9,700에 대해서 3,414만 5천원 중개수수료를 준 거를 계산했어요. 여기 보면은 4,200에 대해서 147만 원, 그 다음에 402만 5천 원, 그 다음에 김현주 5억 8천, 전에 이제 강의에서 설명드린 게 5억 8천하고 1,740만 원 세금 주고 이렇게 세금 처리를 이렇게 해서 경비 처리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수지가 개인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개인카드. 그러니까 소득공제 대상이 있고 소득공제 비대상이 있는데 공제 대상에 대해서 공제 처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낸 것도 경비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전세인데 전세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차감을 해줬어요. 전세자금 대출 이자. 그리고 영종도에 이제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자 낸 거를 이자 처리가 됐어. 원금이자 하나가 이자 경비 처리 됐습니다. 그리고 통신비 사용 내역도 경비 처리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 경비 처리하고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차감을 해서 원래 한 300만 원 내야 될 세금을 이렇게 하니까 16만 7천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법인 설립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경비 처리를 다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법인 카드를 사용할 때 근거서류도 남겨놔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아까 유동자산 여기 보면은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이 있고 재고자산이 있는데 유동자산에는 대출 채권이 있잖아요. 여러분 대출 내보내면 이렇게 대출 채권이 있구나. 대출 채권. 그리고 비업무용 용업자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 통신 설치할 때 보증금 10만 원이나 20만 원 내라고 해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저기 유동부채에 가수금이 나와요. 유동부채. 여기 부채니까 가수금. 현금으로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산이고 그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부채죠. 그래서 자본금과 자본임이에요. 자본금은 여기 자본금이 대부분이니까 여기는 500만, 5천만 원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과 단기 순손실 처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접대비, 통신비, 수강료비, 세금공과금, 지급임차료. 만약에 여기 내가 임차를 했으면은 세금공과가 나오잖아요. 전기세, 수도세 이런 부분. 그것도 세금공과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기비품이라든지 소모품비, 여러 음료대금 이런 거 잡입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인건비용비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대표 인건비를 준다 그러면은 기본급, 상여, 식대, 자가운전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가운전비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10만 원, 식대비 20만 원까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그 급여의 9%, 건강보험료 0.645, 고용보험 세금 다 정산해서 차감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개인 근저당 설정하고 전세부 설정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이랬을 때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근저당권 이전해 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그 전까지 들어가는 거는 그쪽에서 세금 처리할 거고 내가 근저당권 이전한 2021년 10월 25일 이때부터는 내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에 이익금을 포함을 시켜야죠. 포함을 안 시켰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입니다. 자, 만약에 인건비 경비 처리하는 방법에는 대표자의 임원, 이사감사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동안에 몰랐던 내용들, 법인 정관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대표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 사망보험금을 챙기는 절세 전략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정관을 먼저 수정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상속세가 480억인데 세금만 242억 원이네요. 이거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 자, 여기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인건비에 퇴직급여에 해당이 되는데 이 퇴직급여를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자, 여기 당기순이익이 1억 원이 남았어요. 1억 원이 남았는데 1억 원에 10% 세금을 내야 돼요. 1,100만 원에 대해서. 근데 그 방법을 해결하지 않는 방법이 이 대표이사의 퇴직급여하고 사망보험금을 전관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여기 이 퇴직급여금에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씩 세금이 아니라 퇴직급여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매달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법인 통장에서 단기 순이익에서 법인세 퇴직급여로 100만 원씩 뺐어요. 이렇게 5년, 7년, 10년, 15년, 10년짜리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 원 납부를 하죠. 내가 낸 세금이. 그런데 내가 경비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급여 명목으로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경비 처리는 뒤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인 사업자가 있으면은 법인에 대해서 퇴직금액으로 매달 100만 원씩 빠져나가게 하고 그거를 경비 처리도 받고 퇴직급여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정관 수정을 해서 하게 되고 그럼 10년 됐을 때 지금 내가 구입한 게 1억 2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환급률이 1억 1250년 93.8%네 여기서. 근데 경비 처리한 것만 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큰 이익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부분에 약관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퇴직금에 대해서 100% 경비 처리가 가능한,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관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돼. 사망보험금 예를 들어 1억, 임직원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든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만약에 퇴직금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해서 매달 10년까지 납입. 10년짜리면은 7년 납입하고 3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도 돼요. 10년짜리를 해야만 비과세니까 정부에서 인정하는 게. 이렇게 되면 법인세를 10에서 22%까지 전량할 수가 있고 퇴직금과 유직보상금까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원
보수 관련 내용을 법인 정리를 하다 보면은 보수와 상해금 범위를 합정을 하고 정관에, 그다음에 임원 퇴직금 관련 퇴직소득세 절세 효과 정리, 그다음에 임원의 유속 보상금, CEO의 어떤 갑자기 심장마비라는 교통사고에 관한 위험 관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법인의 돈으로 경비 처리 가능해요. 자, 여기 당기 순이익이 1억 원이 났는데 1억 원에 대해서 대표이사 100만 원, 그다음에 이사 100만 원, 감사 100만 원, 이렇게 3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퇴직급여로. 그럼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내 통장에서는 정당하게 경비 처리가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저도 이제 여기 가입을 했어요. 저도 이제 여기 돈은 많이 쌓여 있는데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도 100만 원 넘게 여기에 가입을 해서 경비 처리를 하고 나중에 내가 퇴직을 할 때 퇴직금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퇴직금을 받아 쓸 데가 없으면 내가 여기에 차입금 연결해서 대출금이자와 배당금을 받으면 되죠.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약관될 수도 많을 수가 있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저도 하나생명에 그랬는데 여기 이제 우리 고수경 대표님이 하나생명에 여기서 가입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비와 퇴직급여 두 가지를 다 잡을 수가 있다. 접대비, 소액광고비, 은행기록부에서 법인 미술품 구입도 가능하고 차입금 이자 명목으로, 그 다음에 시유의 보수와 법인 카드가 가능하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서는 이 대부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이 자산인데 그 개인 입장에서는 이 가지급금이 오히려 부채 계정이에요. 이걸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들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주를 납부를 해낸다든지 상여금을 반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급금을 떨어내서 절세 효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지급금 해결 방법 유튜브에 보면은 가지급금 해결 방법이 너무 많아요. 배당금을 상계한다든지 퇴직금, 그다음 우리가 여기 퇴직금을 이제 100만 원씩 빼죠. 그다음에 급여 처리하는 근로소득세라든지 이런 거로 가지급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유튜브에 한번 보시면 되고, 자기 주식을 매매해서 이제 회사의 유상증자로 한다든지 전기우려 오종 손익인데 이런 부분으로 법인세는 가지급금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퇴직연금이 사망보험금을 처리할 때 대부법인의 임원의 절세 방법이 이제 정관 변경, 정관에 임원의 급여를 또는 퇴직급여, 그다음에 퇴직급여를 매달 100만 원씩 한다는 내용, 그다음에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 1억 이렇게 책정을 해서 정관에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정관 변경이 필수다. 그다음에 자기급여의 3배, 5배인데 2020년 이전까지는 5배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3배예요. 그래서 10년짜리다 비과세가 되려면 그러면은 7년 납입하고 3년 동안 보유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퇴직급여에 비과세가 된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경비 처리해서 퇴직금도 잡고 그 다음에 그거로 나중에 퇴직급여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배당 소익으로 분배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고. 자, 법인세 절감과 법인 대표의 퇴직금 마련 경비처럼 합법적으로 절차하는 방법 정관에 일단 먼저 기재를 해야 돼요. 퇴직급여의 3배 기준으로.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배당한다는 내용 기재하고 정관에. 그 다음에 가족을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책정하고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마련을 위해 회사 퇴직금 마련. 자, 내가 여기 대부법인을 설립했는데 내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사, 감사에 대해서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당기 순이익에서 퇴직급여로 매달 100만 원씩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경비처리, 법인세 절세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사망보험금도 얼마를 책정을 하죠. 1억이나 2억.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이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사망보험금으로 줄 수가 있어요. 퇴직급여에서 줄 수도 있고. 정관에 꼭 기재하는 내용은 세금이지만 내가 납입하는 퇴직급여 보험금으로 공제할 수도 있고, 이게 대표적인 게 노란우산공제조합도 법인세 공제를 인정하죠. 그 다음에 배당 수익금을 투자금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환급금은 없지만 경비 처리가 이미 됐기 때문에 오히려 나한테 이득이 더 큰 거예요. 그 법인이 사업자의 비용 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접대비, 연매출액이 100억 이하인 경우 3,600만 원까지, 식사비라든지 도서이용. 여러분들이 만약에 콘서트를 구경하고 싶다, 골프 등 여기다 저기로 쓰면 되죠. 여기다가. 그 다음에 경조사는 치고 20만 원, 광고비 이런 것까지,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주유비, 수리비 이런 것들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꼼꼼한 검사에 대비해서 은행 기록지 같은 경우는 임의적으로 작성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회사를 위한 광고 판촉비 같은 경우도 있고. 자, 여러분이 법인카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인쇄물을 인쇄를 했는데 많이 할 때는 50만 원도 인쇄해요. 그럼 제가 법인카드 긁었어요. 법인카드를 썼는데 제가 세무기장 하는 사람한테 자 이거를 여기 보면 뭐 판매 촉진비 여기다가 판매 촉진비를 써야 되는데 내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분은 그냥 어디에 처리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비 쓴 내역을 월별로 뽑아달라고 할 때 월 1일로 계산하고 여기다가 자, 판매 촉진비로 계산해주세요. 아니면 광고비로 계산해주세요. 이렇게 배정을 해야 재무제표에 들어갈 수가 있는 재무제표 개정 과목으로 여러분 넣을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잘 한번 보세요.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세율이에요.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세율 지급조서 제출인데 자 여기 이자소득이라고 써있어요. 이자소득 총 지급액이 100, 그 다음에 소득세 25. 원천징수 이자를 개인에게 줬을 때 자 여러분이 개인근저당 설정하고 투자를 했어요. 개인근저당 설정하고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이자 받는 세금의 27.5를 내야 돼요. 25% 소득세, 거기에 10% 주민세. 그래가지고 27.5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국세청에 적발이 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수입이죠. 근데 만약에 고객 이자를 주는 사람이 제가 여러분 내 아파트 담보증에 여러분 돈을 빌렸어요. 내가 이자를 여러분한테 줘요. 근데 여러분 1억 원에 예를 들어 한 달에 매달 166만 원에서 1,800만 원을 받았어요. 1년에. 근데 저는 1,800만 원을 줬잖아요. 내가 만약에 경비 처리를 했을 경우 이자를 줬다고 경비 처리를 했을 때 인정은 안 되지만 대부업을 이용하지 않아서 개인에게 준 거기 때문에 그때 경비 처리가 되면 이렇게 경비 처리를 해야 돼요. 원천징수 이 사람이 경비 처리했을 때 국세청에서 이 사람은 경비 처리 한쪽에서는 경비 처리는 나는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금세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걸릴 수가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근저당 설정을 할 때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가 들어간다고요. 목적세이고요. 거기에서 국세청에 적발될 수도 있어요. 재수 없으면. 한두 건은 걸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원천징수세는 이자를 법인에게 줬을 때 여러분이 개인 이자를 법인에게 줬을 때 법인세는 법인 인건비 대출금자가 들어온 거를 인건비 경비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법인사업자를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별로 이제 원천징수에 의해서 이자소득세,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해서 개인과 법인,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도 이자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 법인은 법인세에 대해서 세금 부과를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 세금을 따로 거예요.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27.5 세금을 내죠. 소득세는 국세청에 내야 되는 거고 지방소득세 10%, 2.5는 지자체에 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인 경우에 27.5를 내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법인세의 인건비 경비를 떨어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10% 세금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합법적으로 대부금융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대부소득에 대한 인건비 경비를 떨어내기 때문에 대부사업을 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원천징수 소득세법 129조에 의하면은 원천징수 세율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 투자연구금융업 이윤보호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 투자금융의 경우에는 이자소득 100분의 14, 15.4라는 얘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사모펀드를 발행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의 15.4를 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해당돼요. 금융위에 등록되지 않으면은 15.4가 아니라 27.5를 떼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집이 많지만 집 가진 거지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천징수를 이자를 줄 때 세금 신고를 해야 되나요? 대부업자에게 이자를 주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신고 대상이 아니죠. 법인세에 들어온 거에는 인건비 전서 법인세를 처리를 하니까. 다만 개인이 개인에게 이자를 줄 때는 원천징수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은 상대방 했을 때는 나는 그만큼 세금 추징에 당할 수가 있다. 이 내용입니다. 대부업자가 아닌 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는 원천징수 신고 대상. 나는 원천징수를 신고를 해야 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월세를 줬어요. 근데 상대방이 개인이야. 사업자가 아니야. 사업자는 생계상을 끊어주면 단순하지만 개인인 경우에는 나는 월세를 매달 받았는데 신고를 안 했어. 근데 상대방은 월세를 줬다고 신고를 했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소득자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칙은 27.5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다.
개인등록 결정을 나갔을 때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돼. 이자를 줄 때 신고해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27.5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법인인 경우에는 인건비 경비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절세할 수가 있다. 퇴직금 임원은 아까 이제 두 분들 말씀